본격적으로 소득세 차분차분하게 넘어가야 되겠죠. 소득세다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방세는 통합세법이라고 해서 지방세법 안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들어가 있어. 근데 국세는 개별세법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만 적용해.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만,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안에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소득세법 안에 여러 가지 세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총설 특징이라고 나와 있으면 양도소득세 특징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징 보면은 첫째 보죠. 첫째는 뭐에 속한다? 국세에 속한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면 소득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다 그러면 개인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법인 소득세.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이 중에 법인은 공부할 필요 없어. 소득세만 보면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다 그랬으면은 소득은 8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8가지로 나열을 해서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세금 내는 거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낼 필요 없어. 그러면 8가지의 뜻은 알아둬야 되겠죠. 이름은 명색이 소득세법 배우는데, 자, 소득은 일단 종태양으로 구별합니다. 종태양, 미스양도 아니고 뭐죠? 종태양. 종모가 되죠? 종합소득. 패는 퇴직소득, 양은 양도소득. 종태양으로 구별을 하고 종합소득은 이름에 써 있어. 종합 6가지가 종합이 된 거야. 그럼 6가지가 뭐냐? 이게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죠.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놓고 다음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뜻은 몰라도 6가지의 이름은 알아둬야죠. 그럼 종합소득은 종합선물 세트예요. 종합선물 세트다 6가지가 뭐가 있냐? 이근배, 이근배라는 유명한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 잡았는데 여자예요. 왜 여잔지 모르겠어요? 난 여자라고 얘기 안 해. 여자야, 여자. 그러면 이근배, 사기연 6가지가 종합소득이더라.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근배, 사기연의 이는 뭐냐? 이자소득, 그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근배, 사기연. 얘는 너무 쉬워요. 박스 나와서 다 집어넣고 퇴직소득 같은 거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퇴직소득은 뭐냐? 퇴직금 받을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은 뭐냐? 부동산 팔았을 때 내는 세금. 그래서 6, 7, 8가지로 나열을 해. 아무리 소득이 크더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안 내도 돼. 근데 세법이 어떤 거예요? 잔인한 법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기타 소득.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이게 집어넣어라 이게야. 그래서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소득은 횡재한 돈. 길 가다 돈 주웠다든가 복권 당첨이 됐다든가 이런 게 다 기타 소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돈 생긴 건 다 여기 들어가라 이게야. 걷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 방식 꼭 알아둬야죠. 올해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과세 방식이다 그러면 이, 근, 배, 사, 기, 연은 돈 생길 때마다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합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묶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게 종합과세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종합과세.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마다 모아두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한꺼번에 세금 내. 이름도 한꺼번에. 어떤 세금? 종합소득세. 요게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뭐냐? 이근배, 사기연, 돈 생길 때마다 세금 내.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소득이 있을 때마다 세금 내. 이게 분리과세.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 복권 당첨이 됐다 그러면 100억에 당첨됐다. 이 정도는 돼야 당첨이죠. 그럼 100억이 당첨이 됐으면 세금이 33%예요. 33억 세금 내는 거야. 그럼 내 통장에 얼마 들어와? 67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복권 당첨됐으면 내년 5월 달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을 때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야. 5월 달에 신고 안 해? 이게 바로 뭐가 돼? 분리과세. 그래서 이근배 사기연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원칙은 합산해서 내라. 5월 달에. 예외는 돈 생길 때마다 내라. 5월에 할 필요 없다. 분리과세. 요건 이근배 사기연만 종합과세, 분리과세가 있는 거야. 그런데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날 때부터 따로따로 나와. 따라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서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걸 우리가 분류과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양도소득이니까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해야 된다? 분류과세. 종합퇴직과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런 맞는 말이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틀린 말이 돼.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야. 종합소득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두 번째, 양도소득은 구분해서 과세하냐 합산해서 과세하냐. 항상 그렇게뿐이 출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나오면 땡큐인데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거주의다 그랬으면은 소득을 몇 가지로 나열한다? 8가지. 여기에 해당돼야 되고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근배, 사기연. 그 다음 양도소득은 구분해서 과세한다. 무슨 과세? 분류과세가 되더라. 그 다음에 4번. 학설은 소득원천설이 원칙입니다. 소득원천설은 뭐냐? 반복적인 소득만 세금 걷자. 어떤 것처럼? 근로소득처럼. 매달 월급 받죠? 반복적인 소득만 세금 걷자. 이게 소득원천설이야. 여러분 통장에 이자, 결산이자 뜨죠? 매달 나오죠? 잔고가 없다고요? 그럼 또 할 말이 없지만 이거 미치겠네. 앞으로 내가 그런 것도 여기 동영상 띄워야 돼. 내 거든지 누구 거든지 이게 그겁니다. 해야지 실감이 나지. 그래서 반복적인 소득만 세금 내자. 소득원천설.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은 반복적인 게 아니야. 평생 두세 번뿐이 안 팔아. 퇴직금도 자주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 못 받을까지 목도인데. 그래서 아니야. 일부 순자산 증가세를 가미했다. 이 말은 뭐냐? 일시적인 소득도 세금 걷자. 이게 순자산 증가설이야.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만 걷자 했다가 아니야. 퇴직금이나 양도처럼 일시적인 것도 걷자. 쉬운 말로 다 걷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하되 순자산 증가세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반복적이다. 소득원천설. 일시적이다. 순자산 증가설. 다 걷자. 이게 세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진해서 신고납세를 해야 되고 개인이란 말을 세법에선 싫어해. 개인은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얘는 양도소득세까지 무조건 알아줘야 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여러분 입장부터 공부하면 돼요. 국내 주소가 있다. 거주자.
없다. 비거주자.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 대답 안 한 사람 말소당했어요? 말소당하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신분 변화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있다. 거주자. 말소됐다. 비거주자. 다시 살렸다. 거주자. 또 말소됐다. 비거주자. 밤새 오늘. 그 다음에 주소가 없어. 주소가 없는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 살고 있으면 우리가 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182일 살았어. 그럼 비거주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뭐가 돼?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신분 변화는 있으니까. 그래서 거주자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쉬워. 법인으로 본다. 그럼 법인이야. 법인세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야. 그럼 개인으로 봐. 그럼 몰래 소득세. 단체는 쉬워요. 법인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또는 법인격이 있다. 법인격이 있으면 법인이야. 법인세 내야 돼. 법인격이 없다. 그럼 개인이야. 소득세 내야 돼.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세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거주자는 이어서 설명할게요. 국내에 주소가 돼 있어. 쉽게 도망을 못 가. 쉽게 도망을 못 가니까 국내에서 벌어들인 거, 외국에서 벌은 거 모든 소득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걷어들인다. 무제한 납세 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번 것도 신고납부하고 외국에서 번 것도 신고납부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프로 선수들. 유현진이 외국에서 연봉 벌은 것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CF 있는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 또 신고납부해야 돼.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뭐냐? 비거주자는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 영주권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되는 거야. 비거주자는 183일 미만 사는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당신 나라에 아파트가 5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다 우리나라에 세금 내야 돼, 월세. 그러면 왔던 비행기 타고 도망가요. 따라서 꼬셔야 돼. 당신 나라에서 월세 본 건 내가 신경 안 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가져라. 그래서 제한적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할 게 있어요. 납세지. 납세지다 그랬으면은 거주자는 주소가 돼 있죠. 따라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머무른 곳이 있겠죠. 따라서 주소지 또는 뭐가 된다? 거소지가 돼요. 주소가 있으니까.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대부분이 누가 돼요? 외국인 또는 교포들이 많아요. 국적과 상관없다고 하지만은 우린 그렇게 구별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베트남 분이요. 미안해요. 그럼 베트남 분인데 쌀국수집을 차렸어. 요리를 잘하셔갖고. 그럼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거죠. 외국인 교포가 우리나라에 올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죠. 관광차 오든가 돈 벌러 오든가. 돈 벌러 올 때는 사업장을 차렸냐? 사업장이 없어도 취업하러 온 분들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월급 받는 곳. 월급 받는 곳을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월급 받는 곳 이름 얼마나 좋아. 꼭 월급을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렇게 납세지까지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납세지가 48쪽에 과세소득 나와 있죠? 7번에 거주자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8번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지 또는 뭐가 된다? 거소지. 비거주자는 1번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그럼 어디가 되죠? 국내 사업장 소지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죠. 뭐 주된 사업장 소재지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매출이 제일 큰 곳이라든가 규모가 제일 큰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국내 사업장이 없다. 취업했다는 얘기야. 취업했으면은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과세기간. 이건 뭐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과세기간은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부터 12월이다. 자, 1월부터 12월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 초창기 때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그때 누가 나왔냐? 그때는 건설부 장관이 나왔었어요.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원칙인데 건설부 장관의 명에 따라 임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왠지 시험 보러 가서 그때는 이 모든 거 지금 뭐 국토부 장관 대신에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참 수험생들도 착했죠. 왠지 권력자가 하면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가 초창기 때 나왔습니다. 세법 초창기 때 문제 보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고 짧게 틀리는 사람도 이상했어. 지금처럼 낼 게 없으니까 지문이 길고 이게 민법이야 세법이야 이러죠. 옛날엔 짤막짤막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갈 게 굉장히 많은 문제인데 그땐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돼갖고 이의신청 안 들어갔어. 무조건 정답이라고 그러면 반항할 그게 없었어요. 그런 순수한 시절, 허무한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틀림없이 이건 맞은 건데도 내가 틀렸다고 그래가지고선 혼자서 이의 신청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 특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2개처럼 떨어졌어. 근데 내가 아는 건데 7개 실수했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욱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실수만 안 하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붙어요. 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운 좋아서? 여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나와서 실수 안 해. 어려운 거 나와서 모르는 게 나왔어. 찍었더니 몇 개 맞았어. 이게 합격자야. 불합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건데 틀렸어. 어려워서 틀렸어. 점수가 안 나와. 제 말 이해 가요? 그래서 합격자, 불합격자는 요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 아는 건 실수 안 하고 모르는 건 찍었더니 몇 개 맞았더라. 그 합격이 되는 거고. 떨어진 분들은 한 번 더 미안합니다만은 아는 건데 실수했고 모르는 거니까 틀렸고 그러니까 점수가 한두 개 모질라는 거예요. 실수만 나오면 이거 다 붙을 수 있어요? 특가 거 60점인데 또 과목에서 빌려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합격하길 고대하는 문제들이 그리고 문제에 힌트를 주어지는데 세법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지문에 힌트 안 주어져요? 됐어. 내가 다른 과목 물어본 내가 죄지. 모든 시험 문제에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없이 문제 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문제 힌트를 주어지는 게 문제지 답하고 관계없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표정이 그럴듯한데 이게 아니니까. 지문에 힌트가 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약 올리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항상 지문에 힌트가 있다. 이 힌트를 찾으면 맞는 거고 힌트를 못 찾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힌트. 그것도 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오늘 뭐 소득세법이니까 한번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오늘 좀 합니다만은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소득세법 어렵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감독관이 시험 보러 갔어. 내 감독관이야. 감독관이 뭘 나눠줘? 시험지 아니야. 답지를 나눠주는 거지. 그 안에 답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감독관이 나눠주는 게 시험지가 아니야. 답안지를 나눠주는 거야. 답안지 답지를. 답 없는 문제 있어요? 없잖아. 그거 찾는 거야. 그거 찾는 연습이 문제 풀이라는 얘기죠. 나 지금 이거 왜 이런 줄 알아? 이거 마이크처럼 생각해서. 나도 하면서 뭔가 이상한 게 지금. 왜 이게 여기 들어와 있나, 이게. 이게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허무해. 난 뭐가 이 앞에 와 있나, 그런 거요. 이게 습관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내가 흥분해서 그래. 항상 나눠주는 건 답지다. 문제지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힌트가 없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거 찾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그까커.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지 말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핑계 대지 마. 1차 과목 정리가 안 돼서 2차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안 되는 거 정리하면은 한 2, 3년 걸려. 그렇잖아요? 왜 100% 정리하려고 그래?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라고 하니까 자꾸 정리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될 놈만 패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그 희망 좀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답지를 나눠주는데 그걸 찾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6월부터. 답지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많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을 보면은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라고 돼 있죠? 예외. 저 같으면 한번 이렇게 내보고 싶어.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왠지 그럴듯해 보잖아. 거기 넘어가는 사람 꼭이 되니까. 어느 권력자도 이걸 임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통령이 들어가면 또 달라질 거야. 한번 그렇게 내봤으면 한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기간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이라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세야. 사람에 대한 거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원칙이야. 무조건 원칙.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원을 했던 퇴원을 했던 실직자가 됐던 여행을 갔던 다 필요 없어. 근데 꼭 시험에 뭐가 나오냐? 개업, 폐업 이게 나와요. 개업을 하던 폐업을 하던 그 인간은 그대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개업을 해도 원칙, 폐업을 해도 원칙. 꼭 시험에 개업, 폐업이 나와요. 사업장이랑 사람이랑은 관계가 없어. 왜 개업, 폐업이 많이 나오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예외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위주로 해. 그래서 개업일과 폐업일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소득세법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외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해외 이주. 이민가. 이민 가면은 어떻게 돼?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없어지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만 되는 거야. 왜? 출국한 다음 날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얼굴 보기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예외 드는 거야.
사람이 없어질 때만.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을 했으면 다음 날부터 얼굴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우리나라에서 얼굴 보기 힘드니까 예외를 두는 거야.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민을 가면은 1월부터 출국일까지는 주소가 돼 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거주자. 출국일까지는. 다음 날부터는 주소가 없어지겠죠. 그럼 신분이 뭘로 바뀌어? 비거주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비거주자가 되면 다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사망을 했으면 사망일까지 주소가 돼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거주자. 그럼 다음 날부터 주소 없어지겠죠. 뭐가 된다? 여보세요. 귀신이 되는 거야, 귀신이. 사망을 했는데 비거주자가 왜 나와? 미치겠어. 할 때마다 걸려요. 사망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보인다? 그럼 나도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좀 유치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에 그 사람이 안 보일 때만 예외를 주는 거. 사망과 해외 이주. 나머지 개업이나 폐업은 사람 생명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럼 이제 이러한 소득세법을 배웠는데 이걸 다 배우느냐? 아니죠.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을 배워. 첫째는 뭐가 있냐?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뭐야? 부동산이 상품이에요. 사고 파는 거.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업. 건설업, 요걸 주택 신축 판매업. 얘는 뭐냐? 이름에 답이 나와. 주택만 지어서 팔면 돼. 빌라 한 동 지어서 팔았다. 건설업자야. 저 사람 뭐야? 건설업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돼. 요건 주택만 내가 지어서 팔아야 돼. 빌라 한 동 지어서 팔았다. 그럼 건설업이야. 그런데 남의 아파트를 사다 팔았어. 그럼 뭐가 돼? 부동산 매매업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내 땅 위에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건설업이야. 근데 내 땅 위에 상가 건물을 지어서 팔면 뭐가 된다?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그 말 뜻 이해가요? 남의 거 사다 팔면 매매업. 내가 상가를 지어서 팔아도 매매업. 그럼 얘는 뭐야? 의미가 좁아. 내가 주택을 지어서 팔아야지만 뭐가 된다? 건설업이 된다. 그래서 얘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럼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부동산 임대사업만 보면 되는 거야. 부동산 임대요. 그래서 얘가 항상 한 문제가 나왔다. 여기까지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5문제가 나오는 거고 합해서 소득세법이 6개 나옵니다. 근데 미리 하나 얘기한다면은 재작년에 여기 안 나왔어. 여기서 다 나왔어. 작년에 하나 나왔어. 그럼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이니까 알아는 봐야 되겠죠? 48쪽에 부동산 임대사업이 나왔습니다. 범위가 나왔는데 범위다 그러면 공통점 대여라는 말이 들어가요. 대여가 나오면 다 임대사업이 된다. 임대사업이다 그러면 대여. 보죠. 부동산 대여.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건 세금을 다 걷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 빌려주고 받아도 임대사업이고 무허가 건물을 빌려주고 받아도 임대사업이고 대여하면은 다 걷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했다. 여기서 이렇게 알아둬요. 부동산 내 거 빌려줘도 임대사업이야. 근데 부동산상의 권리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남의 거야. 그럼 남의 걸 빌려주고 받으면은 뭐가 돼? 사기꾼이야. 남의 건데 내가 권리가 있어. 권리를 빌려주고 받으면 임대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럼 공통점, 임대사업은 명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내 거 빌려줘도 임대사업이고 남의 걸 내가 빌렸어. 그럼 권리가 있겠죠. 쉬운 말로 전전세 개념. 내가 2년 전세 얻어가지고 그럼 2년간 권리가 있잖아. 이걸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 받아도 임대사업이 된다는 거. 내 걸 빌려줘도 임대사업, 남의 걸 빌려서 재임대해줘도 임대사업이란 그 얘기예요. 권리라는 말 이해가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여, 재단에 대여는 쉽게 얘기해서 통째로 빌려줬다. 내가 공장 건물이 있어. 기계 설비도 다 돼 있어. 내가 무릎이 시려서 이걸 운영을 못해. 야, 누구든지 몸만 와. 다 돼 있어.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줘. 그럼 마찬가지야. 대여가 나오면 다 임대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나오는데 시설과 함께 대여했다. 그럼 광업권자가 누군가? 광산 개발한 사람. 주인, 원래 주인. 자, 갑이라는 사람이 광산을 개발했어. 그럼 요 사람 주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업권자라 얘기하죠. 주인이야, 주인. 이 사람이 을에게 2년간 빌려줬어.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 빌려줬어. 한 달에 얼마씩 줘? 그럼 2년은 권리를 가진 사람을 조강권자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강권자는 내 거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일정 기간 권리가 있어. 빌렸어. 이걸 조강권자라고 그러죠. 조강권자와 덕대는 같은 뜻이에요. 이건 민법,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알지만 조강권을 가진 사람이 등기를 하면은 조강권자 보호받을 수 있죠. 안 하면 덕대. 민법상으로는 덕대, 등기가 안 된 조강권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세법은 다 걷겠다는 얘기예요. 보호를 받든 말든 신경 안 써. 네가 얘한테 빌렸으면 네가 받는 거고 얘가 또 제3자에게 빌려줬어. 그럼 조강권자 또는 덕대가 권리를 빌려줬을 때도 임대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빌려줘도 임대사업이고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줘도 뭐가 돼? 임대사업이 된다. 이건 우리가 전전세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얻어갖고 권리를 또 빌려줬다. 조강권자 덕대 개념 이해가요? 덕대 이러면 안 돼? 덕대 이래야 돼. 그 다음에 요거죠. 지역권, 지상권 대여가 나오는데 대여는 다 임대사업이 된다. 그런데 지역권, 지상권은 두 갈래길이야.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면은 기타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항상 세법은 두 갈래길이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을 때만 임대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여는 앞을 봐야 돼.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다. 그럼 기타소득.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임대사업소득.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이것도요. 지문 읽으면 여러분이 임대사업이라는 거 다 보여. 내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로. 이거죠.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러면은 현금으로 보증금 받는 데가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데가 있어. 왜냐하면은 물건을 먼저 보내주고 후불로 수금하니까. 일반 뭐 랍다리아 이런 데 있죠. KOFC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뭐예요? 일단 보증금이나 담보를 받고 물건은 대줘. 그리고 수금은 후불. 그러니까 물건을 대주기 때문에 보증금 담보를 받는 거야. 이 친구가 랍다리아 하고 싶대. 돈 있어? 없대요. 부동산 있어? 없대요. 이때 내가 나타나죠. 하고 싶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키다리 아저씨야. 도와줄게. 나 상가 건물 있는데 담보로 써. 그럼 얼마나 멋있어. 근데 꼭 뒤끝이 있어. 응? 담보로 써. 그리고 미안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치만 줘. 내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로 사용하게 제공해주고 대가 받았어. 결국 빌려주고 받는 거니까 임대사업이 되죠. 그
그 다음에 광고용으로 토지. 이거 뭐 사거리 같은데 큰 건물에 선거철 되면 현수막 붙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옥상에 광고탑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옥상에 기지국 있잖아. 이런 것들. 기지국 돈이 썰썰하게 나온대더만요. 신촌에 내가 아는 사람이 헌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났는데 그 기지국 빌려주고 받은 돈 가지고 엘리베이터 새로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액수가 꽤 되나 봐요. 무게가 무지하게 무겁다고 하던데. 건물 주니까 그런 여유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옥상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다. 다 이름에 뭐가 나와?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샀어. 근데 경기가 안 좋아. 코로나 때문에. 그럼 1층이 공실된 게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이죠? 행사업자가 와서 요거 내가 한 달만 쓸게요. 얼마 드릴게.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판매가 안 돼서 공실이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줬다. 일시적으로 빌려줬다. 그럼 빌려줬으니까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빌려주고 받으면 다 뭐가 된다? 임대사업이 된다. 그래서 임대사업소득의 범위에서는 하나만 신경 쓰면 돼. 나머진 지문에 다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야. 그럼 하나가 뭐냐? 지역권, 지상권 대여. 지역권, 지상권 대여는 공익사업과 관련됐다. 기타 소득. 공익사업과 관련 없다. 뭐가 된다? 그렇죠. 임대소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 나머지는 너무 쉬워. 빌려주고 받은 거야 다. 그래서 문제에 대여라는 말이 꼭 주어집니다. 공부할 것도 없어. 대여가 뭐야? 대여. 빌려주고 받으면 다 임대사업이야. 다만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니까 부동산을 집어넣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다음 연도에 어떤 소득세 내야 되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아까 배웠죠? 이근배 사기연,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과로 이번에 비과세 나왔습니다. 요건 좀 쉬었다 할까요?